2015년 10월 어느 날 미국 CIA 국장 존 브레너는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을 크라커즈를 아는 해커 그룹의 일원이라고 소개하며 놀랍게도 CIA 국장의 개인 이메일을 해킹했을 뿐 아니라 당연하지만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알아냈다며 너무도 당당하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는 5조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합니다. 본인과 함께하는 동료들이 미국 정부의 정보 보안망을 쉽게 뚫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중요한 기밀 정보를 퍼뜨리겠다고 위협을 가하면서 말이죠. 이 해커의 나이는 겨우 15세인 케인 갬블이었죠. 이 사건은 10대 해커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정부기관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이 10대 해커들은 호기심이나 단순한 장난을 넘어서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정부와 기업의 부패를 폭로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때론 유명세를 얻기 위해 해킹을 한 이들도 있었죠. 크라카스는 어나니머스와 같이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기업, 종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표시하던 그룹과도 맞닿아 있었죠. 어나니머스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봐서 알겠지만 짧게 이야기해볼게요. 어나니머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국인 NSA의 활동 중 감청 활동에 대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이 폭로 후 어나니머스는 정보 유출과 관련된 지원 등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NSA는 주로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 수집, 암호 해독, 그리고 통신 감청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중앙정보국인 CIA나 연방수사국인 FBI와는 다른 역할을 해왔었죠. 주로 정보 분석과 해킹 기술을 통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통신과 데이터의 흐름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일을 말이죠. 그러나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에 폭로한 자료를 통해 NSA의 광범위한 감청 활동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어나니머스는 2011년 아랍의 봄과 관련된 사이버 지원, 2012년 시위 및 정보 유출 사건 등 다양한 사회적 운동과 연결되며 인지도가 확대되는데 이들은 주로 자유와 투명성을 옹호하는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되었던 거죠. 익명성 속의 해방감. 또 다른 해커 디폴트는 어나니머스를 보며 해킹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해킹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임을 깨닫게 되면서 정부기관과 대학의 보안 취약점을 연구하게 되고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어느 날 디폴트는 캐나다 윈저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접속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기록을 보게 되면서 궁금증과 함께 호기로운 정의감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이 데이터를 삭제해버리면 학생들은 빚에서 해방될 수 있겠지. 결국 그는 주저없이 명령어를 입력해 학생들의 대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버리고 맙니다. 해킹은 그에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었던 거죠. 마치 자신을 디지털 시대의 로빈 후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치적 해커들의 등장. 케인 갬블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띠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가 관심을 가진 주제는 미국 정부의 중동 개입, 특히 팔레스타인 문제였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불공정한 정책을 펼친다고 믿었고 이에 대한 반발로 정부 웹사이트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와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은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 정부와 기업 사이트를 마비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이들은 해킹을 통해 세상에 이런 문제를 알리고 미국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한 저항운동을 한다고 믿게 됩니다. 디폴트 또한 크라카스의 뜻에 동참하면서 개인적인 해킹에서 그룹 해킹으로 동참하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히 해킹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위해 해킹을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으로 여기게 된 거죠. CIA 국장의 이메일이 털렸다. 그러던 중 크라카스는 CIA 국장 존 브레넌의 AOL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의 개인 이메일에는 CIA 요원들의 신상 정보와 민감한 내부 문서들이 가득했고 이 자료들은 곧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되었죠. 그 중에는 미국 상원정보위원회의 내부 논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특히 부시 행정부 시절에 신문기법에 대한 문서가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CIA는 심각한 보안 문제에 직면했고 이들의 보안망이 15살 해커에게 뚫렸다는 사실은 세상을 충격에 빠뜨리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허술하게 뚫리는 보안망이라면 노련한 적국의 해커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뚫려서 미국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었을지 두려움마저 들게 만든 거죠. 크라카스와 디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FBI 부국장 마크 줄리아노의 이메일까지 해킹하며 점점 더 대담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담한 무모함은 점차 위험을 불러오게 되었죠. 해커들의 몰락. 크라카스가 해킹에 성공할 때마다 그는 점점 더 자만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한 번의 실수로 FBI에 의해 체포되는데요.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자신이 했던 해킹 활동을 자랑하던 중 그의 말을 듣던 누군가가 경찰에 제보하게 됩니다. FBI는 곧바로 그의 집을 급습했고 컴퓨터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직전에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게 되죠. 여기에 그가 보유한 가상화폐는 물론 해킹 자료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동료들 역시 줄줄이 체포되고 마는데 케인 갬블은 영국 법원에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동료 중 한 명은 미국 법원에서 5년의 징역형과 14만 5천 달러의 배상금을 선고받고 수개월간 독방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커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게 되는데 한때 크라카스와 디폴트는 자신들을 디지털 시대의 로빈 후드라고 생각했으나 결국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해킹이 가져올 수 있는 무거운 대가를 실감해야만 했습니다. 해킹, 정의인가 범죄인가? 크라카스가 감옥에 간 동안 전 세계에서는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었죠. 미 법원 조사에 따르면 FBI가 이 시스템을 남용해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무려 27만 8천 건의 불법 조회를 했다고 밝혔으며 그 대상에는 정치 후원자, 인류의사당 폭동 가담자, 흑인에 대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크라카스와 디폴트 같은 해커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폭로하려 했던 이유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범죄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부당한 감시와 권력 남용을 폭로한 정의로운 행동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킹은 자유와 저항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젊은 해커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